전 세계에서 고학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학자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한국 교육의 실체는 일본 교육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과연 그녀가 발견한 한국 교육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대학교 교육학과 다나카 유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와 놀라운 발견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2024년 초 도쿄대학교에서 열린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일본의 교육 시스템이 아시아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발표된 OECD 교육 보고서는 제 오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초 학습 능력을 가진 초등학생은 어느 나라 학생일까요? 발표자의 질문에 저는 당연히 일본이나 핀란드 같은 교육 선진국이 언급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나타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초등학생들의 평균 IQ가 106으로 세계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OECD 평균은 98이었고 일본은 100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상당한 격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 대상 상식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점수가 일본, 미국, 유럽의 또래 학생들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뉴턴의 제3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 비율이 한국은 85%였지만 일본은 52%, 미국은 48%에 불과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결과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통계적 오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표본 집단이 특수한 영재학교 학생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험 난이도가 너무 낮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파견된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와무라 히로시 국장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님, 한국 교육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를 직접 연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일본 교육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카와무라 국장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교육의 우수성을 신봉해온 저로서는 한국 교육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육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책임감이 제 자존심보다 컸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OECD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이유는 단순히 암기 위주의 교육 때문이 아닐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과 응용력 측면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보여준다고 명시했어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분위기는 일본과 확연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강한 열정과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국교육부에서 파견된 박영식 사무관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박영식 사무관은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것부터 놀라웠죠. 다나카 교수님, 환영합니다. 한국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국의 다양한 교육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박영식 사무관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한국에서는 배움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박영식 사무관의 말대로 거리를 지나다 보니 학원에서 나와서도 태블릿으로 복습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카페에서도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에서도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 학습이 깊게 스며들어 있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역 광고판이었습니다. 무료 공공 온라인 강의, 누구나 수강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광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정말 무료로 강의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EBS를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강의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니 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NHK 교육 채널이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도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 중에는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영어 단어장을 펴고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생활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군요. 박영식 사무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가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나요? 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에서 추가 학습을 합니다. 사교육 열풍이 매우 강해요. 물론 이것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분명 대단하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분명 대단했지만 과연 이것이 건강한 방식인지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판단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한국의 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기대와 호기심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 초등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기에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걸까요? 내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초등학생들의 놀라운 학습 능력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호텔 로비에서 박영식 사무관을 만나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영식 사무관은 오늘 방문할 학교가 특별히 선별된 곳이 아니라 일반 공립초등학교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디지털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곳이라 선정했다고 합니다. 학교 현관에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아한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셨고 먼저 학교 시설을 안내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각 교실에 설치된 최신 디지털 기기들이었습니다. 전자칠판, 학생용 태블릿,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이 모든 기기가 일반 공립학교에 기본으로 제공되는지 물었더니 한국교육부에서는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4학년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학 수업 중이었어요. 태블릿을 통해 계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교사의 화면에 표시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도 서로 토론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담임 교사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개별 학습 진도를 확인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디지털 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아직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영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영어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아이들은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있었어요. 영어 수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교사가 전자칠판에 영어 동화를 띄우자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AI 기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발음을 실시간으로 교정해주고 있었어요. 발음뿐만 아니라 억양과 리듬감까지 세심하게 지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영어 구사력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Professor, did you know that the speed of light is about 300,000 kilometers per second? 저는 이 문장이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나 기본 표현을 넘어 과학적 지식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곳의 영어 교육은 AI 기반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원어민 발음을 교정하고 디지털 교재로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죠. 일본의 영어 교육과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식 사무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일본의 영어 교육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를 익히고 있어요. 이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다양한 도서가 구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자책 단말기도 많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독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도서관 사서는 읽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학업 성취도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독서 습관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초등학교를 나오면서 한국 초등교육의 강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 둘째, 실용적인 언어 교육. 셋째, 독서와 사고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 철학.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 초등학생들의 뛰어난 학습 능력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식 사무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이 모든 학교에 갖춰져 있나요? 물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전국 학교의 디지털 환경을 균등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첨단 기기를 갖추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바탕에는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방문 다음 날,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보았던 활기찬 학습 분위기가 상급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했거든요. 먼저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공립중학교였지만 시설만큼은 일본의 상위권 학교 못지않았어요. 특히 과학실과 컴퓨터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영준 교장은 이 학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멘토 역할을 합니다.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 간의 토론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많았어요. 특히 과학 시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식사 중에도 학생들은 공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급식 시간이 끝난 후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가 오후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바로 학생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의지와 집중력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였어요. 학교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각 교실에서는 집중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상진 교장은 학교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예체능, 직업교육까지 다양한 트랙을 제공하고 있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자습실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교내 도서관으로, 또 다른 학생들은 근처 학원으로 향했어요. 모두 각자의 학습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용기를 내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일본 대학에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유학하는 게 꿈이에요. 그 학생의 열정적인 눈빛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도쿄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고 질문한 것 같았어요. 일본어 실력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신만의 학문적 관심사와 열정이 있어야 해요.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일본 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하루키 무라카미의 작품을 원서로 읽고 싶어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이 해외 유명 작가의 이름을 언급하며 원서 읽기를 목표로 한다니 대단했어요. 교사 한 분이 다가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각자 진로 목표가 뚜렷한 편입니다.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교장실로 돌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고등교육의 압박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어요. 실제로 학교 내에는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전문 상담 교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관리와 진로 상담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학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부는 학원으로 향했고 일부는 도서관으로, 또 다른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 그룹이 벤치에 앉아 문제풀이를 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영식 사무관과 함께 교문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공부가 힘들지 않니?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박영식 사무관은 웃으며 한 학생을 불러 제 질문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니까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의 대답에서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교육 시스템이나 첨단 기술의 활용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가진 강한 학구열과 의지가 한국 교육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의지와 목표 의식은 정말 대단했어요. 내일은 한국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넓은 캠퍼스에 들어서니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쿄대학교와 비교해도 시설 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박영식 사무관과 함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과 태블릿을 꺼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대학생들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만
이곳은 마치 IT 기업의 회의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이현주 교수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현주 교수는 한국 대학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대학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혁신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업을 참관해 보니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생들의 토론과 발표가 활발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교수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토론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현주 교수는 저를 학교 디지털 학습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KMOC 플랫폼을 소개받았어요. 이 플랫폼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 대학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입학이 필요하고 그것은 곧 높은 학비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품질의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학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제 질문에 이현주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교육을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로 여기는 철학이 바탕에 있어요. 직접 KMOC 플랫폼에 접속해보니 다양한 강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까지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하고 있었어요. 각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플랫폼이 고등학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미리 대학 강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 유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 창업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개발 중이었어요.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의 인프라 덕분에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었어요. 그 학생의 말에서 한국 대학 교육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학생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오늘 방문을 통해 한국 대학 교육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대학 교육도 이런 개방성과 혁신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살펴본 후 이제 평생 교육 시스템을 알아볼 차례였습니다. 교육이 학교 시절로 끝나지 않고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영식 사무관과 함께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교실에는 주로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죠. 박영식 사무관의 설명처럼 어르신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강사는 온라인 뱅킹, 공공 서비스 이용, 영상 통화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72세의 김영호 할아버지였어요. 이제 은행을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꽤 익숙해졌어요. 늙어서도 배우니 재미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주민센터의 담당자는 이런 프로그램이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를 막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거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인의 학습 참여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성인의 68%가 정기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어요. OECD 평균인 46%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배움은 일생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인 것 같았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철학이 사회 전반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 평생교육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든 연령과 계층이 배움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학습 방법과 세대 간 상호 학습 방식은 일본에도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교육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 통합, 세대 간 소통,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철학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이것이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한국교육연구의 마지막 날,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식 인프라를 알아보는데 도서관만큼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웅장한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마치 지식의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박영식 사무관은 이곳이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국가 지식 정보의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서, 학술 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라고 했죠. 현관을 들어서니 넓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터치 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자료와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부 최상민 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최상민 부장은 먼저 도서관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도서관은 1945년 개관 이후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약 12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0만 권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디지털 도서관이었어요. 이곳은 2009년에 개관한 최첨단 시설로 디지털 정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내부에는 수백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전자책, 학술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점은 해외 유명 학술 논문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계약을 맺고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학술 정보를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죠. 최상민 부장의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도 국립국회도서관이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고가의 해외 학술 자료를 국가가 구매해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 민주주의구나. 제 말에 최상민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식 격차는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니까요.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이렇게 탄탄한 지식 인프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강점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식 접근성 향상과 지식 격차 해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교육 연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박영식 사무관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다나카 교수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강점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이번 연구 결과를 일본 교육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평생 교육과 지식 인프라까지 한국 교육의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 교육의 강점들을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문부과학성 카와무라 히로시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귀국하셨군요. 연구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내일 긴급 교육개혁회의를 소집했으니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문부과학성 회의실에는 교육 관계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문부과학상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부터 현장 교육자, 교육 연구자들까지 약 5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모두 한국 교육에 대한 제 발표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초등학교의 디지털 교육 환경, 중고등학교의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 대학에 개방된 교육 시스템, 평생학습 인프라,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대표되는 지식 민주주의까지 두루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석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상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치며 강조했습니다. 우리 일본도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개혁이 시급합니다. 첫째,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실용적인 언어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무료 온라인 강좌 같은 열린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는 글로벌 교육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육자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문부과학상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귀중한 자료입니다. 우리 일본 교육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여러 교육기관과 학교를 방문하며 한국 교육의 강점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는 특별 강연을 통해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한국 교육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제 교육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때로는 이웃나라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교육 시스템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교육 강국으로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교육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